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성명곤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가립구의 세 가지 열쇠,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가립구의 세 가지 열쇠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세 가지 열쇠의 임상적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지금 코쌤도 좀 정리가 됐는데 한번 좀 새로운 기분으로 많이 젊어 보이나요? 네, 이게 이제 머리 그래도 머리는 흰머리가 많습니다. 여기에선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글자가 너무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고 또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 화질이 떨어질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글자를 더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백보드 앞에서 좀 더 환경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다 보시는 분들의 이해와 이게 좀 더 정진되고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젖산에 대해서 했었죠. 젖산은 젖산은 유산이라고도 하죠.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먹는 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산균이라고도 하고 유산. 영어로는 락테이트. 락테이트를 풀면은 락틱 애시드. 우유가 발효됐을 때, 퍼멘테이션 됐을 때 젖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젖산은 우리가 데미지 옛날부터 젖산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열쇠 젖산이 뇌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뇌의 속도를 빠르게 움직일 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뇌가 다쳤을 때 몸이 이제 산성화 혈관이 이제 뇌혈류가 부족해지고 뇌가 산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뇌혈류에서 젖산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젖산은 이렇게 심한 데미지가 왔을 땐 심한 손상 시에는 이것은 그러니까 심한 손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심하게 이렇게 사람이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많이 다친다고 할 때 젖산이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는 물질인데 이거는 그것이 강할 때 양이 많고 강하게 작용할 때 젖산이 강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약할 때 젖산의 강도 약하고 산성화가 약할 때는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뇌의 에너지원. 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신체에서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근육은 사용할 수 없죠. 근육은 젖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뇌는 쓸 수 있고 가령 뭐 정자 같은 스펌 일부 기관들이 이 락테이트 젖산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드렸었고 만약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은 그 뇌혈류 혈관 있죠. 혈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몸은 우리 혈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혈관계가 있을 때 혈관에서 이렇게 과립구의 활동에 의해서 젖산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젖산이 에너지원이 돼서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산 제거 효과가 발생하죠. 혈관계에서 젖산이 제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그리고 이때 혈관계의 산성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소량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제거되는
에너지원이 되면서 제거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리코가 활동하면서 좀 액티비티 그 활동성이 증가될 때 뇌는 촉진되겠죠. 점점 조금씩 생각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대사 젖산이 우리 몸에서 근육에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그건 대사라고 그러는데 대사. 메타볼라이즈라고 합니다.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 용어입니다. 대사되는 물질, 대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는 걸 대사라고 그러는데 대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젖산이 근육에 의해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다가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에너지 물질이다. 에너지 영양소기도 하고 영양소가 될 수 있고요. 에너지 substrate. 영어가 논문들 워낙 영어다 보니까 영어를 제가 좀 많이 쓰게 되고 의학 용어들이 한글로는 조금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substrate가 된다. 기질이죠. 에너지 원이 된다. 에너지 원. 그래서 젖산의 혁명이라는 것은 에너지 원으로 바뀌었다. 에너지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락테이트가 어떤 dead end product, 그죠? 죽은 물질이 아니라 배출되어야 될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근육에서의 우리 젖산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서의 젖산은 이게 근육이 피로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육의 피로 회복하는 데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게 되겠죠. 근육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회복에 대한 것들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코리 사이클은 코리 씨가 만들어낸 여자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근육에서 머슬에서 이렇게 글루코즈가 락테이트가 되면 락테이트가 혈관을 따라서 조금씩 그죠? 아무리 근육에 락테이트가 많다고 해도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양만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리버 간으로 가서 간에서 요거를 다시 젖산을 다시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영양소도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원 ATP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락테이트가 다시 글루코즈로 된다. 글루코즈가 락테이트로 머슬에서 됐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간에서 이제 걸리는데 보통 우리 피로 회복할 때는 2-3일 정도 걸리죠. 근육이 운동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필요했을 때 몸이 무겁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이 젖산이 해소되면서 다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간에서는 이제 포도당 만들어질 때 이제 혈류에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글라이코젠이라는 그 물질을 또 만들어서 저장을 해둘 수도 있죠. 글라이코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번 시간 얘기들을 조금 진행해 드렸고요.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젖산을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근육계에서 간으로 혈류를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한 이틀에 걸쳐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3가지 열쇠를 배웠는데요. 3가지 열쇠 중에서 색깔 펜도 좀 잘 써가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좀 짚어보죠. 임, 임상적으로 우리가 과립구는 짧게 산다 말씀드렸죠. short lived. 짧게 산다. 보통은 한 2일에서 3일 정도 추정됩니다. 과립구의 정확한 생존 주기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립구의 특징을 하나 정리해보면 short lived, 짧게 산다, highly motile하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 motile, 예, motile하다. 1번, 2번.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죠. 3번은 과립구 증가증의 증가증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좀 상대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 사람은 과립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낮에는 적어도 증가되고 밤에는 감소가 된다. 어디로 숨는다 그랬죠, 그죠? 어디로 모여 있다가 낮에는 이게 이제 과립구의 반산소적 특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립구가 반산소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험을 정리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험으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임상적이라는 거,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 논문의 목적이고, 제 논문은 그래서 이론적인 논문인데요.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윈의 진화론 있죠. 다윈의 진화론도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참 이게 이런 자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양이 작을수록 전개가 불명확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을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증거들이, 진실이 있으면은 진실은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죠. 다윈의 진화론도 한 5년 이상, 한 7, 8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뭔가 지식들이 만들어져 가다가 이렇게 합쳐질 때는 굉장히 좀 거부 반응도 있고요.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했던 거는 기존의 의학에서 바라보던 의학적 관점을 포괄하면서 더 뛰어넘는 그것을 더 넓게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것을 무시한다거나 기존에 우리가 밝혀졌고 이렇게 확인된 사실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갔기 때문이죠. 그걸 더 포괄하는, 넓으니까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점점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이제 그 포괄적인 이제 시야가 많은 의사분들 포함해서 많은 대중들에게도 확대되기 시작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은 실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반산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쇠 부분에서, 열쇠 첫 번째, 두 번째 열쇠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하얀이 못하, 솔트 리브드 하다. 이 과립구 증가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암이나 만성염증 이런 게 있다면요, 염증이 있을 때 이 염증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제 과립구가 보이죠. 과립구가 많이 모여 있는 게 보여죠. 과립구가 여기 염증에 붙어서 살 수 있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닉하게 되면 이제 가리구도 나타나지만 이제 임파구도 나타나면서, 임파구나 이제 대식세포도 나타나면서, 임파구 대식세포도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가리구에 의한 파괴와 대식세포 같은 것들 통해서 임파구를 해서
회복이 파괴와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만성염증에 대한 일반 이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학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출현하게 되는 게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나중에 만성염증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입니다. 가리구가 많이 있죠. 이 가리구들은 이런 조직에 붙어서 가리구, 증가된 가리구. 우리 조직이 이렇게 하나가 생겨나면은 가리구가 증가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우리가 가리구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맥혈관이나 아니면은 이 폐 부분, 정맥혈관 중에서 폐 부분에서 좀 있을 수 있고, 가령 뭐 뼈 같은 거, 가리구가 만들어지는 뼈라든지 아니면 간, 비장 이런 데서 이제 가리구가 생성되고 이렇게 하는 파괴되는 부분에서 가리구가 모여 있을 수가 있다. 밤에 숨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염증 조직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가리구가 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뭐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실험적인 게 아닌 거죠. 가리구 한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을 때 염증 없을 때 가리구의 어떤 상황을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사실 연구를 해서 가리구가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그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많은 연구 과제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증가된 가리구가 어떻게 숄트리브드 하다는 거죠. 숄트리브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뭔가 가능한 가능성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잘 하면 이 증가된 가리구를 줄이면서 이 가리구에 증가된 이 레벨, 가리구의 레벨을 낮춰주면 가리구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겠죠.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고 거기에 맞는 가리구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암도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암도 결국에는 가리구가 증가되고 임파가 감소되는 암 조직은 가리구들이 서식되는 어떤 매우 불량한 조직이에요. 만성염증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조직을 키워나가는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만성염증 조직은 좀 자라는 속도가 더딥니다. 조금씩 넓혀가는데 암은 속도가 빠르죠. 자라는 속성. 그래서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매우 빠르다는 거죠. 여기 붙어 있다가도 어디로 튀어서 움직일지 몰라요. 이걸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딴 데 튀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가리구 몸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가리구의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전체적 치료, 전체적 통제의 필요성. 갑자기 자다가도 가리구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공부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동맥혈관을 막 뛰쳐나옵니다. 자다가도 이게 다 숨어있던 게 막 뛰쳐나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리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라 그랬죠. 뼈, 그죠? 뼈, 그죠? 뼈에 있는 골수. 뼈에서는 가리구의 생성이 시작되겠죠. 항상 숨어있던 것만 나오는 것 같고는 안 되고 여기 또 생성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뼈에서 가리구가 생성되고 물론 척추에서 많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의상 이렇게 장골 긴 뼈를 그리면 그리겠습니다. 척추 그리면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리구 생성이 시작이 되고 뼈에서는 동맥혈관으로 가리구에서 막 뛰어나오겠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운동하기 시작하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붙어 있던 것도 이쪽으로 가겠죠. 잘 때는 좀 심해지다가 동맥혈관을 다 뛰쳐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가된 가리구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리부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 그래 어떻게? 잠시만 이게 뭐 2, 3일에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빨리 줄이면 어떤 우리 가립부의 수명을 이렇게 한 연구서 보면은 뭐 하루만 해도 반으로 줄어든다. 하루만 해도 반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한두 시간 안에도 많이 줄어든다. 하루가 아니구나. 반나절만 해도 반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의 어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얘들을 오래 못 살고 왜냐면은 그죠? 산소가 막 나타나면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받죠. 옥시데이티브 우리 몸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가리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막 도망다니니까 왔다 갔다 막 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가도 막 저쪽으로 가고 가리부들이 있잖아요. 이합집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붙어 있는 놈 여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 특성은 있는데요. 가리부 자체도 이렇게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거기 맞는 가리부들의 어떤 형성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산화적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해주면은 될 수 있겠다 하는 게 가리부를 연구하면서 제가 본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대체의학적인 많은 이야기들하고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죠. 대체의학적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리부는 또 활력과 우리가 열발산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활력을 일으키는 중추이면서 활력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신하고도 이걸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활성산소가 이제 산소 돌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산소를 저항하지 못하고 산소를 돌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활력을 만들어내고 산소 경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호흡이 가빠지게 한다 그랬죠. 호흡 그죠? 호흡이 빨라지고 깊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활력과 열발산의 중추라고 합니다. 열발산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열이 많이 기초대사량하고 관계 있죠. 결국 기초대사량은 피부 발열입니다. 아니 열발산이 피부 발열이죠. 기초대사량이 많은 사람은 피부 발열이 많고 기초대사량이 적은 사람은 열발산에 관계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랑 관계가 있다면 뭐냐고요? 가립부의 수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립부의 레벨. 개인에 따른 몸이 큰 사람도 있고 살찐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가립부의 레벨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땀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몸에서 피부 발열도 있고 땀을 해서 제 책이 땀에 대한 어떤 아포크린샘, 에크린샘 이런 그 땀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피부 발열하고 땀 발열 다 이게 몸에 있는 열을 발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피부 발열은 기초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이제 많이 그죠? 열이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에너지를 빨리 태우면서 열이 몸이 많아지면 땀이 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분 공급이 일어날 때 피부 발열로 부족한 부분을 더 이제 강하게 그죠? 피부도 그럼 식을 수 있는데 땀이 이제 발생하면 피부도 식을 수 있는데 그 땀이 결국에는 많은 걸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부 발열량 너 손이 뜨거워 머리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냐 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립부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활력 열발산에 중추라는 것도 얘기를 했죠. 뭐 열발산 중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예가 또 고열이 있죠. 고열이라는 거는 고열은 이제 감염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바이러스성 감염이든 막 열이 막 나는 거 있죠. 그때도 백혈구 수치가 치솟고 가리코가 치솟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임상적 포인트를 약간 짚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줄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가리코 증가증의 개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활력이 증가되겠죠. 가리코가 많으니까. 여기에 피할 때는 산소가 많을 때는 피난체에 피하고요. 산소가 적을 때는 온몸에 가리코가 퍼져서 굉장히 가리코에 이렇게 가리코 증가증이 있는 분들은 암과 만성염증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력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제가 실제로 다 확인을 했고요. 많은 만성염증자들과 암 환자분들한테 생활 패턴을 보고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성염증에 종종 생기고 있고 그것을 제가 임상적으로 활용하면서 있을 때 없을 때 제가 어떤 그 활력, 좀 극단적인 활력이 생겨요. 극단성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암 환자나 이렇게 만성염증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화를 낸다거나 말실수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극단적 활력이 되는 부분이죠. 열발산, 활력 가리코가 가리코가 좀 기본적으로 증가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게 염증이나 암이 없더라도 만들어진 사람들은 열발산, 그죠? 피부 발열이 좀 많이 있는 이런 특성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요. 우리가 그 활력이라는 이 첫 번째 열쇠였죠. 첫 번째 열쇠에서는 이것은 만성염증과 암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 조직을 키우면 키울수록 가리코가 더 있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결국 가리코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염증도 영역을 확대해요. 자꾸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증 조직을 만들다가 활력을 올려주게 되고 다시 염증 조직에서 쉴 때는 붙어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쇠는 가리코라는 어떤 필요악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필요악이라는 집단이 영토를 확장한다 우리 몸에서. 암 조직도 좀 더 빠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에서 이제 숨는다 그랬죠. 가리코가 숨는다. 이 숨는 거는 치료 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리코가 증가되는 이 많은 질환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리코 만성염증을 통해서 암도 만성염증 일종으로 보고 있고 많은 질환이 있다는 거죠. 치료 방법을 숨는다는 거는 숨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전체적으로 가리코 증가증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 치료 방법적인 문제에서 이 두 번째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열쇠에서는 스트레스 에너지원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주 스트레스를 빡빡 받고 있는 상황도 활력이 증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적인 문제, 그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없애 나갈 것이냐, 조절할 것이냐. 이것도 치료 방법적인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거는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이죠. 다 만든다면 치료 방법이면 이거는 스트레스는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 만성염증과 암이 시작되는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열쇠.
발생이죠, 발생. 이렇게 세 가지 열쇠는 가리표의 세 가지 열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에서부터 커지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그래서 커지는 것을 막고 치료를 줄여나가고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이 영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많은 대체의학과 관련이 있었고 체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보는 면역요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관련성 높은 단서들을 찾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있는데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죠. 가리프는 전갈증을 줄여나갈 때는 생산을 막아야 됩니다.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생산된 것이 빨리 소진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가리프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문가분들은 가리표에 대해서 좀 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리표의 특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긴 시간 들여서 앞에 강의에 설명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표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예측 불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쓸 때 대체적인 대체요법, 대체의학적인 방법 쓸 때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